특목고 교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상담하고 또 소통하시면서 네. 어떻게 최상위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최상위권 부모님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합니다. 아, 네. 그게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과목으로 보자면 CGS 친구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원자핵공학과 정준용입니다. 네, 오늘은 초, 중, 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기별로 아주 유용한 공부 전략을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0년 경력의 특목고 교사 출신으로 1,000건 이상의 스카이 합격 사례를 봐오셨고 현재는 교육 컨설턴트로 학교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은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계시는 하지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특목고에서 10년 넘게 학생들과 현장에서 호흡한 교사 출신이고요. 이번에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 책을 쓰게 된 저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음. 저희가 되게 기대하고 앉아있거든요. 네. 네, 특목고 교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특목고면 공부도 엄청 잘하고 사실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친구,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알게 되신 노하우들이 여러 개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담아낸 책이 방금 소개해주신 이 책이죠. 맞습니다. 좀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서 네. 초3부터 그러니까요. 입시의 시작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두 분도 고3 생활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이게 준비할 게 정말 많거든요. 네. 네. 뭐 수시로 간다면 내신 관리, 수행 평가, 학생부 관리, 실용 최저 맞춰야 되고, 제시문 연습 봐야 되고, 또 수능으로 간다면 또 수능 공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준비할 게 많아서 고3들을 지도하면서 이게 비단 3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스카이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10년 전부터 정말 올바르게 준비를 잘해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3에서 10년을 앞당겨 보니까 초3이었고 그래서 초3부터 스카이는 시작됩니다라는 책의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혹시나 이걸 보시고 우리 애는 벌써 초6인데 중학교인데 늦었나? 이제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잘 가면은 대입 최종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초6이라도 중학생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는 좀 깜짝 질문이긴 한데 초3 때 기억나시나요? 초3 때요? 일단 현우 형부터 뭐 하고 이제 있었죠? 하고. 약간 10살이잖아요. 3학년 딱 개학식 날 그 기억이 나요. 학교 가서 야 우리 이제 10대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비슷하게 저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하다가 갑자기 있었죠. 3학년 때 되면은 네. 과목 이름이 도덕 맞아, 바뀌면서 뭔가 맞아. 나 이제 나이가 두 자릿수다 이러면서 어. 하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초3이 좀 상징적인 게 10대의 시작이기도 하고 학업에 있어서도 진짜 이제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외고 영어 교사 출신인데 네. 초3 때 알파벳을 처음 접했어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주일치 학습지를 하루 만에 다 풀고 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타고난 이 영어적 재능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초3 때 스스로 알았어요. 그 초3이 저는 좀 천부적으로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과 기술도 발현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학업적인 걸 막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지? 어떤 걸 좋아하지? 라는 걸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특목고 얘기로 조금 넘어가서 열심히 하고 또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인 특목고 안에서도 어느 학생은 1등을 하고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혹시 보시나요? 제가 수업을 하면 특목고에는 정규에 제 수업을 안 듣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정말 다 열심히 들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은 배우는 거, 그렇죠. 습은 익히는 거, 시험의 본질은 제한 시간 내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자기 안에 있는 재료를 빠르게 인출해내는 건데 학습 인출의 과정을 명확하게 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좋게 나오고요. 학을 똑같이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 이 습의 과정을 철저하게 익히지 못하는 친구들은 시험 때 시험지와 펜과 나밖에 없는데 인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인강으로 배우고 가외도 배우고 학 하다가 습이 안 된 채로 시험을 보면 인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과 습의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익혔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이어서 아시겠지만 네. 영어 한 단어로 치자면 persistence
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해내는 힘이 저는 다르다고 봐요. 꾸준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 절대량을 365일 중에 350일 이상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정말 힘든. 그렇다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매일매일 공부가 막 잘 되고 컨디션이 좋으냐? 아니었죠. 절대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도 공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공부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채워나가는 이 끈기의 이 persistence의 힘이 저는 남다르다. 그게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과목으로 보자면 수학과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상위권에 안착을 해요. 그런데 최상위권은 저는 국어에서 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네. 최근에 치른 2024학년도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결과치를 보아도 수학 만점자가 국어 만점자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이과를 통틀어서 수학 영어를 잘하면 상위권. 근데 국어까지 독보적으로 잘하면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요즘에 또 약간 국어 혹은 네. 독서 그런 쪽에 많이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네. 확실히 국어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 이제 부각되고 맞아요.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시험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네. 확 어려워졌고. 국어 시험지를 출력해서 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사교육이나 선행의 이슈가 아니라 이거를 해내려면 10년이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꾸준히 쌓아온 뭔가가 있어야 이제 잘 네.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는 사실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이제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중학교에서 잘한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이제 못했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차이들이 왜 난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중학교는 이제 절대평가고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90점만 넘으면 A를 A를 가져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국영수 사과에서 올 A가 나오면 전교 1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에 오면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전국에서 위치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고등학교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게 고등학교 공부의 깊이와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까지 빈틈없이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학생인데 본인이 교과에서 A가 안 나오고 있으면 이건 진짜 결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A가 안 나오고 B가 나오고 있는데 고교 과정을 선행하는 게 안 그거는 되는 좀 거죠. 네. 그러니까 선행에 집착할 게 아니에요. 현행 심화까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너무 잘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다음 학년, 다다음 학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중학교에서 일단 올 A가 안 나오고 있으면 결손이 있다. 빈틈이 있다. 공부를 하고 올라와야 된다. 높은 A가 돼야 된다. 네네. 진짜 1등급 같은 A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 계실 때 수많은 최상위권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과 이제 상담하고 또 소통하시면서 네. 어떻게 최상위권이 될 수 있었는가를 이제 이유를 분석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자제력이 뛰어납니다. 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뭐 먼저 했어요?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내가 때. 진짜 고3이다. 저는 중학교 때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 그때 너무 열심히 했기 하는 대로. 때문에. 중학교 때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던. 그쵸.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휴대폰 보는 거 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임하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휴대폰을 하더라도 내가 30분만 해야지라고 했으면 30분만 하고 덮을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제력이 없는 친구들은 마음은 30분만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1시간, 2시간, 어떤 날은 막 4시간 뭐 이렇게 네. 돼버리면 망했다 하고 이제 그날 날려버리고 이제 이런 악순환을 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자제력이 뛰어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과 행동이 가장 적합하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에 받는다. 경청하고 청소 시간에는 청소를 한다. 해야죠. 그러니까 그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해서 분별력 있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판단력과도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시험에서도 제한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해서 어느 게 가장 적합한 정답인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맞아요. 들어볼 건데 네. 메타인지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모르는 걸 공략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공부 베이스가 전혀 없는 친구들은 본인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재료가 없어요. 음,
이게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쌓여 있는 게 많고 이 메타인지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만 집중 공략해서 그게 성적 향상으로도 연결된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은 문해력입니다. 공부의 본질은 텍스트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확인한 최상위권 아이들은 문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텍스트를 처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텍스트를 시험 범위를 읽어도 문해력이 뛰어난 애들은 30분이면 되는 게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은 4-5시간 걸린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 뛰어나면 독보적인 최상위권으로 간다.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이 누구니? 네. 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렇죠. 쓸 때도 있고. 잠깐만 부정 위험한데? 잠깐만 아, 다시 생각해. 이거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 그렇게까지 위험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최상위권 부모님, 네. 이 부모님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던가 교직에 계시면서 봤던 네, 사례들. 사례들. 네.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부모님도 같이 분별력이 뛰어나시구나. 네.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아. 내 아이가 객관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맞죠. 만약에 예를 들면 공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애인데 우리 집 여건상 이걸 서포트 해줄 수 있다 싶으면은 정말 뭐 영어 유치원부터 서포트를 자자자작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우리 집 형편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면 근데 우리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해. 책을 공급해주는 거는 정말 이것만은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쪽으로 이 특성을 키워서 문해력이 이제 독보적인 클래스로 올라가니까 학업에 있어서도 너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고 부모님들의 백그라운드나 가정의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가정 여건도 객관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구나. 분별력이 뛰어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상위권 부모님들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 아이는 제 말을 안 들으니 선생님께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최상위권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소통이 되고 이런 좋은 관계를 원만하게 다 맺어왔구나.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모님들이 왜 아이의 그런 존경을 받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왜 좋아하느냐 그걸 봤더니 앞뒤가 안 맞는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은 맨날 휴대폰만 보면서 애 보고 휴대폰 보지 마라 라고 하거나 부모님이 맨날 싸우시면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도 제가 봉사동아리를 맡게 되었어요. 네. 저희 봉사동아리 기장인 여학생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정말 돋보이는 섬김의 리더십이 뛰어난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 네. 패키지 여행을 가려고 네. 공항에 딱 갔는데 그 수많은 패키지 중에 그 제자가 그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본인의 어머니와 할머니까지 3대가 같이 여행을 왔어요. 네. 같이 식사도 하고 숙소도 같이 쓰고 뭐 다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섬김의 리더십이 3대째 이어져 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진짜 와 이게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를 하는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에는 서울대 사범대를 가게 되었고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확실히 아이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도 좀 일관된 철학을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유불급을 아시는구나. 너무 네. 많이 푸시하면 애가 네. 또 이걸 튕겨낼 수 있으니까. 동의하시나요? 부모님들께서 막 네. 푸시하셨나요? 저는 공부하라고? 별로 안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딱히 제가 그거를 너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스카이를 가는 막 이 가정이면 부모님들이 막 엄청난 입시 정보력을 바탕으로 애들을 막 대치동 라이딩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아이를 막 잔소리를 하면서 들들 볶거나 앞에다 막 억지로 끌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최종점에서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고 과유불급을 아셨구나라는 그런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랑 진영이를 보고서 아니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뒤에서 미실 필요가 없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잔소리를 안 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자랐을까? 아니면 알아서 잘하니까 잔소리 하실 필요가 없었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인가?
있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어. 저도 공부하기 싫어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싫었어요. 그냥 네네. 하기가 싫은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하신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인 것 어. 같아요. 공부 말고 다른 걸 했을 때 공부만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애가 열심히 하는데 뭘 굳이 더 미나 맞아요.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막 혼자서 이렇게 막 하는 타입이었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네. 이거는 터치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부모님이 그거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너가 알아서 잘 해라. 네. 약간 이런 타입이었거든요. 맞아요. 믿고 맡겨주시고 근데 그게 중학교 때 그런 걸 겪는 친구도 있고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겪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0년의 호흡을 가지고 가정이라는 뼈대를 정말 잘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공부가 자기관리 능력과 매우 그렇죠. 흡사하게 맞아요. 연결되어 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할 일을 해서 가방을 챙겨서 간다든지 학교 돌아오면은 알림장을 체크해서 과제를 자기가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누가 지도해 주겠어요? 가정에서 맞아요. 부모님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적인 거를 아이한테 이렇게 쏟기 전에 그 올바른 습관과 좋은 습관을 키워주시는데 특히 어렸을 때 중점을 두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초중고 시기별 공부 포인트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또 저희도 다 이제 초중고를 거쳐왔으니까 좀 얘기할 포인트가 있으면 네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학년이라면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조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 책이 초3부터 키워드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초등 3, 4학년 때는